팀워크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네. 이름 김인열입니다. 네. 오늘 이제 PT 교육 오늘 이제 처음 봤는데 좀 기대도 되고 이걸 수업을 통해서 네. 좀 더 능력 있고 그런 트레이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누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워크 핏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용현이라고 합니다. 네, 전에 저희가 10월 달에도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좋은 교육을 또 저희가 소개받아서 또다시 이제 하게 되었는데 또 그때도 되게 많이 또 저 나름대로 또 되게 좋은 내용도 많았는데 또 이번 교육도 또 그때 못지않게 또 오히려 조금 더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3주간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인데 좀 그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의 조금 이제 효과를 내려면 좀 이제 교육하는 자세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생님들이랑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교수님 이제 수업하시는데 좀 어렵지 않게 좀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릴 거면 또 저희 교육생들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워크 핏 김재원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트레이닝과 좀 값어치 있는 시간을 값진 시간을 가져서 네. 제가 같은 고객님들과 회원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교육을 받고 최선을 다하는 트레이너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워크 트레이너 장진우입니다. 저는 트레이너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빨리 급속도로 성장하는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그럼 해야 되겠네요. 저는 김수관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뭐 여기에는 PPT에는 프로파일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거기만 따로 넣었는데 저는 전공을 다 여기 체육 전공하셨나요? 네. 네, 저는 전공을 그 유전공학, 생명공학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의대해서 그 면역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세포, 그 다음에 DNA, 유전자,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주로 퍼포먼스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제가 이제 트레이너를 하게 된 결심이 된 건 뭐냐면 제가 일단은 트레이너가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결국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한 거에 대한 관심, 그게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이 이렇게 아팠을 때 다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고, 또 가족 중에 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재활이라는 걸 통해서 막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되게 참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이제 대학원 때 좀 어떻게 우연찮게 계기에 직접 또 맞이하게 돼서 한번 세미나 같은 데를 한두 번 참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재밌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 진학을 안 하고 이제 트레이너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2004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전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했어요. 이제 내년이면 한 10년째 되네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경력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찍 채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선수 트레이너를 하고 그런 다음에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제 PT라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만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마 대부분 재활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클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여러분들 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다 했습니다. 주로 뭐 관절변 재활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트레이닝
왜 여러분들이 코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제 코어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코어라는 게 허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랬을 것 같고 체형 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걸음걸이, 그다음에 효과적인 스트레칭 또는 뭐 중량 운동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어떤 트레이닝 방법, 뭐 기능성 도구 이용하는 거, 소도구 이용하는 거, 뭐 그다음에 질환별,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당뇨나 뭐 그 외에 이제 초고도 비만, 마른 체형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트레이닝. 결국에는 이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솔직하게? 아니면 주로 대부분은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 껴 있는 건지 어떤 것 같으세요? 직접 보면은, 직접 여기서 운영하시니까, 진행을 하시면 내 회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회원들 중에서 정말 이런 질환을 많이 갖고 있고 좀 어려운 회원들이 좀 많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들 선생님마다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네. 한두 분씩은 다 그쵸. 회원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주된 회원은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원들이 많다는 건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몇 퍼센트의 회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어요? 비중을. 주로 대부분 다이어트에 많이 관여하고 있죠. 결국에는 일반 사람들이 결국 갖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생활 습관으로 나타난, 운동 부족으로 나타난 질환들이 많은데 주로 우리는 트레이너들은 정작 그쪽보다는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냐? 재활, 체열 교정, 그다음에 뭐 자세 교정 이런 거에 대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몇몇의 사람을 우리가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다수의 어떤 트레이닝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포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그냥 늘 하는 거 너무 방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과연 그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내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버스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자격증을 따고 버스 연수를 하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버스를 되게 잘. 근데 과연 그런 것이 맞느냐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 가잖아요. 그럼 병원 가면은 어느 쪽의 퍼센트가 더 많을까요? 병원에서 만약에 트레이너를 한다면. 그렇죠. 거기는 또 뭐예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재활 쪽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 개선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컨디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은 더 하죠. 왜? 재활은 일종의 식당에서 주문 들어오면은 밥 내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늘 하는 거. 수술하고 몇 주 됐어. 그러면 프로토콜 보고 이거 그때 그거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크게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요 지겨워요. 왜? 내가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술하고 나서 다치고 나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게 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다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여기에서 제안하신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지고도 웬만한 거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놓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해부학 공부 하셨죠? 해부학 공부하니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트레이닝 할 때. 관절의 움직임? 관절의 움직임? 여러분이 해부학 공부하니까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것보다도 네. 어떻게 좀 적용을 시켜드려야겠다. 네. 할 때 그러면 회원들한테 달라진 느낌은? 달라지는 느낌이요? 네. 회원들이 달라졌다. 그거로 인해서. 그러면 보세요. 해부학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관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근육 그렇게 많이 외우고 뼈 막 자세히 보고 근데 결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결국 그렇냐 이거죠.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 못하는 거예요. 해부학 공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뭐냐? 여러분들은 늘 고민에 빠져요. 로테이트 커플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로테이트 커플 운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로테이트 커플을 몰라서 회전근개라는 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어깨 불안전성이나 임핀지먼트를 못 잡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로테이트 커플은 알잖아요, 다. 어디 붙어 있는지 다 알고. 근데 왜? 근데 어깨 불안전성을 못 잡아줘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부학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해부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브먼트나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수 트레이너 하면서 퍼스널 트레이닝 하면서 PT를 만들기까지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 현장에서 너무나 모르고 막 그냥 운동을 시킨다는 게 너무나 좀 그랬어요. 명확함도 없고 왜 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운 대로 그러니까 늘 고민에 부딪히고 그죠? 저기 앞에 보니까 좋은 말도 되게 많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저 중에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속에서 정말 갈망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면 누군가 그냥 붙여놔서 그냥 좋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명언을 퍼부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흔들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거를 깊게 받아들여서 그거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결과물이 결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어떤 한 글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거가 그 사람이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어떤 우리가 모를 수많은 과정과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거를 딱 축약해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엑기스만 한 딱 부분만 어떻게 보면 요약체만 본 거예요. 근데 그 요약체 안에 보면은 정말 빙산의 일각처럼 너무나 많은 그 명언이 나오기까지의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실패와 시행착오와 시도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냐 이거죠. 트레이너를 하면서 그걸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정말 더 중요한 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더 잘 그 밑거름이 될 만한 걸 만들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만 찾아서 계속 헤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현직 트레이너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오히려 질문을 드린 거죠. 자, 여러분들은 트레이너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냥 어떻게 트레이너를 정의하고 계세요? 트레이너는 뭐다? 일단 네. 좀 목적을 가지고 네. 뭐 상담이나 방문을 오시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걔 혼자 했을 때 약간 그런 네.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네. 어떻게 좀 서포터식으로 해가지고 좀 네. 이렇게 지원해서 조금 그 가는 방향을 조금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조금 도와주는 그런 보조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난 좀 다르다. 트레이너를 난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다른 얘기. 일반 분들의 삶의 활력소? 활력소. 네. 그런 식으로 좀 있어요. 활력소. 또 다른 부분.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을 네. 뭐 지도해줄 지도자 네. 그런 식.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내용들이 어때요? 명확해요? 좀 추상적이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왕이면 건강한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서포트 좋죠? 과연 무엇을 서포트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뭔가 접근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살 빠졌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통증이 좀 줄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삐뚤어진 거 좀 잡았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너라의 개념이 단지 어떤 그 포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명확하지 않은 그거로 인해서 트레이너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냐, 그것이 맞는 거냐,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그러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기서 운동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운동들, 그 운동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세요? 스스로가. 인현 쌤 뭐라고 정의해요? 운동.
내가 가르치는 운동은 뭐다? 정의를 못 내리겠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는 정의를 내린다. 자기가 가르치는 운동은 뭐다? 어렵죠? 트레이너인데 당연히 운동을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를 한 번도 명확하게 기준을 내리거나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회원이 오고 건강을 상담을 하고 살을 빼기 원하면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의를 못 내리는 걸 과연 어떻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정의를 못 누르면 어떤 운동을 지도하는지도 모르죠. 그냥 살을 빼는 운동이요? 아니 뭐 펑셔널 엑서사이즈요? 뭐 밸런스 트레이닝이요? 아니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어떤 운동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도 못 하겠죠. 그 운동 왜 가르치냐? 왜 정의가 없는데 목표가 없고 뚜렷한 뭔가가 구체적인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사유를 댈 수 있겠어요? 명확한 사유.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있고 이런 순서로 시키고 있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박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듣고 막 하면서 늘 회원을 맞이하면서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나조차도 뭔가 명확하게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네,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트레이닝이 매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늘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사진이지만 이 4장의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교감. 또 친구. 또 괜찮아요. 아무거나. 고기? 뭐 단백질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있어요? 다른 거 있어요? 혹시? 교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 중에 교감이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 4가지를 떠오릅니다. 관찰하고 교감하고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동물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사람은 뭘 할 줄 알아요? 첫 번째로 사람이라면 말을 할 수 있고, 또 직립보행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죠. 하지만 동물들은 그런 많은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조련사들이 동물의 하나하나의 움직임, 동물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표현력을 우리는 캐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근접해서 감정을 나누려고 하고, 좀 더 근접해서 친밀감을 나누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레슨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으세요? 혹시? 회원들하고? 그렇다고 뭐 손을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아주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거를 혹시 갖고 계신 적 있어요? 레슨할 때? 없는데 뭘 느끼겠어요, 그러면? 느낄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질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볼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프로그램에만 너무 집중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뭐 했으니까 오늘은 뭐 해야지. 저번에 뭐 했으니까 오늘은 뭐 해야지. 저번에 뭐 했으니까 오늘은 뭐 해야지. 단지 그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할까요, 과연? 아니겠죠. 계속 나하고 소통이 되는지, 공감이 되는지, 교감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는지, 그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지 계속 보겠죠. 과연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트레이닝은 대부분 그거예요. 전문 용어를 많이 배워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또 그런 라이센스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전문직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냥 수많은 지식들, 전문 지식을 그냥 이해도 못하고
내가 스스로 정의를 못 내린 상황에서 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떠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의사, 교사, 그 다음에 뭐예요? 판사, 변호사, 소통이 제일 안 되잖아요. 왜? 떠드는 직업들이잖아요. 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이죠. 들어주는 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일 소통이 안 되고 제일 답답하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은 뭐예요? 강요하죠. 왜? 살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은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제공하죠. 소리도 지르고 뭐 숫자도 크게 세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운동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살을 빼려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살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 없이 사라지죠, 회원들이. 왜? 이유도 없이 계속 욕을 먹고 나는 맨날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제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뭔가 빠뜨리고 있는 거. 떠오르는 거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사람을 너무나 모르고 상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해부학 전문 지식을 알고 그 사람이 아무리 생리학적인 지식을 알고 영양학적인 지식을 알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먹히는 사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죠. 왜? 내가 떠드는 지식은 그냥 책 속에 있는 지식이지 감정이 섞이거나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사람을 잘 못 다루는 거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늘 보고 있는 세상, 내가 보고 있는 관점들, 그런 관점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벌써 여러분 답을 찾았어야 돼요. 이제 거기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어제 새벽부터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침에도 그냥 PPT를 켜놓고 계속 봤죠.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PET를 이해하기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예요. 관점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말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상상하고 사고하는 거죠. 우리가. 안 그러면 이렇게 뇌가 쪼그라들어요. 네? 그래서 이상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 기존에 트레이닝 하던 방식, 그 다음에 기존에 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제가 드려도 절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줘도 여러분들은 절대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Finding Key라는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키를 찾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키는 누구의 키도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드린 키도 아니고 여러분의 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물쇠가 있는데 그 자물쇠가 매번 바뀌어요. 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비밀번호는 바뀌는 비밀번호예요? 안 바뀌는 비밀번호예요? 안 바뀌는 비밀번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365일 누군가가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똑같이 비밀번호 누르면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사람은 비밀번호가 매일 바뀌어요. 어제 맞았던 번호가 오늘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키를, 그 자물쇠의 형태를
잘 아셔야 돼요. 잘 보고 키를 꽂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냐 자물쇠를 무시한 상황에서 키만 열심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계속 세미나를 들어다니죠. 좋은 교육이 있으면 듣고, 누가 이게 유행이다 하면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왜? 키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자물쇠를 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물쇠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찾아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키가 만약에 이 자물쇠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를 찾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물쇠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물쇠만 볼 수 있으면 키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키를 수집하려고 해요. 왜?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성공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고쳤어. 이런 거에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근데 그 키가 열 수 있는 자물쇠가 과연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느냐가 문제인 거죠.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평생 그 자물쇠를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그냥 계속 무겁게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 보셔야 돼요. 그래서 PT를 제가 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스 드리는 게 있어요. 조언을 해드리는 게 있는데, 자,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누가 범인일까요? 전쌤, 예? 누가 범인 같아요? 저 사진만으로는 네. 문학인가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인연쌤. 사진을 좀 더 이렇게 키워서 얼굴까지 나오면 알 수 있을까요? 백인이 보는 거죠. 백인이 범인 같아요? 네. 흑인으로 말할 것 같은데. 그죠. 대부분, 이건 루이비통이 대부분 그 약간 좀 사회적인 그런 풍자를 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이런 어떤 시선들을 비판하는 편견을 그런 것들을 좀 깨트리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답이에요. 젠슨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원을 맞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람을 항상 새롭게 보려고 하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T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사고 방식들, 그 다음에 기존에 배웠던 교육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으시면은 하나도 못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T 교육을 들을 때만큼은 저는 이렇게 빈잔처럼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잔으로서 교육을 듣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울 수 있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그런 교육과 또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PT를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PT를 못 받아들이거나 아예 그냥 다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PT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직접 적용해 봤을 때 내 거가 된다는 얘기지, 그냥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미리미리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PT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살아 숨쉬는 그런 바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운동에 대한 본질,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지 못했던 운동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모든 걸 트레이닝 할 때 고려한 것이 바로 PT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것, 인체에 대한 것을 PT로서 풀어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사람한테 가장 적합하고 트레이너가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PT 이론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PT 이론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는 대부분 하나인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요? 어깨 따로, 무릎 따로, 허리 따로, 그죠?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하나 연결지어서 우리가 공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 부위만 유심히 지켜볼 뿐이지 다른 왜 통증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는 별로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뭐예요? 오류에 빠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순환구조라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계속적으로 뭔가 흘러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상호보완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내가 어깨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하체 트레이닝만 하더라도 어깨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깨 트레이닝을 고집하겠죠. 왜? 어깨가 아프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단절된 뭔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사람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부분 파트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게 뭐예요? 자기 파트만 본다는 거예요.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뭔가 서로 소통하면서 인체를 그 원인을 찾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나마 그게 지금 조금 저희 쪽으로 저희와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과가 가정의학과죠. 가정의학과는 일반적인 생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그 가정의학과에서 기본적으로 초진을 통해서 뭐예요? 전문, 좀 더 심층, 깊게 뭔가 좀 이렇게 검사해야 되는 기관으로 보내주죠.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쪽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병원으로 보아야 될지 아니면 운동으로 뭔가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식사나 이런 생활 습관에서 뭔가 바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는 운동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한텐.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을 들으러 직접 여기까지 걸어온 것들, 그 다음에 무게를 들고 나르고 테이블을 나르고 그죠? 이런 것들. 이게 결국 뭐예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힘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더 끌어모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결국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치유를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어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 스스로가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체 내에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체에서 시작된다고 PT에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중력에 대해서 그렇죠? 중력을 기본적으로 늘 받으면서 어느 누구나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다 물체는 다 중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뭐예요?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직립보행을 하죠. 중력에 대응해서. 그래서 중력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거죠. 결국 이 두 발에서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해지게 돼 있고 생체 기능을 더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체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꼭 트레이너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체 본연의 움직임을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움직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동을 적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걸을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누울 때, 그 다음에 굽혔다 펼 때 또는 돌릴 때 여러 가지 그런 동작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자 여러분들 여기 걸어왔어요. 뛰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차를 끌고 그냥 유유자적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자 그 행동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특별하게 난 이렇게 걸어야지 오늘은 이렇게 운전해야지 오늘 이렇게 뛰어야지 이런 거 생각하고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오늘 오면서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얼음 그 반에 안 미끄러지려고 네. 총총총총 안 미끄러지려고. 네. 선생님은 그거는 내가 안 미끄러지려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미끄럽지 않았다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했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조차 그렇게 아무런 인지 형태, 아무도 자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심결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어떡할까요? 더 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일반인들은 더 하다는 얘기예요. 운동할 때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가 운동할 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뭘 들어 올릴 때, 뭐를 밀 때, 뭐를 당길 때 그렇게 하세요? 인지하면서? 대부분 힘만 쓰려고 하고 많이 들으려고 하고 무게를 많이 치려고 하겠죠. 그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몸을 이해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무브먼트, 그 무브먼트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힘이 전달돼야 되고 어떻게 머슬의 동원력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제거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바로 씻고 바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찌뿌둥하니까 스트레칭하고 기지개 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대부분 정신없이 하죠. 자,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훨씬 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인체가 가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어깨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깨 아플 때. 어깨 돌리거나 뭔가 이렇게 하죠. 왜 그런 행동도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냥 그러면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는? 천재인데? 천재인데? 그냥 아픈 부위로 손이 가는 게 아닐까요? 네. 나도 그렇고. 사람 몸은 그래요. 내가 스스로 그거를 치유하고자 1차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런 보상이 일어나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려우면 머리를 긁고, 그죠? 뻐근하면 다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숙였다 폈다 하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고 생각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런 작은 반응조차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인일 수도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 흐름의 제거가 되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게 PT 이론이에요. 그래서 PT는 살아 숨쉬는 인체 순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 사람만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운동으로서 변환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체 활성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결국 운동은 생체 활성이라는 시스템을 띄워야 되는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인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 우리가 뇌 척수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레브럴 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해서 우리 몸의 가장 깨끗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수액이에요. 얘가 감염되거나 그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여러 아주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SF예요. 이거를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리듬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동 형태와 패턴에 따라서 우리는 그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중심점과 그게 결국 힘을 일으키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세와 동작, 여러분들이 흔히 스쿼트라는 자세, 로잉이라는 자세, 뭐 벤치 프레스라는 자세, 이런 자세보다는 그 사람이 움직임, 그 움직임을 바탕으로 힘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 갖다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할 건 뭐냐면 해부학적인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해부학적인 그런 거 말고 정말 살아있는 인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있는 인체 시스템이 뭐가 있나요? 주로 많이. 네, 뉴로머스큘러 시스템 딱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공부하는 거. 저번 교육 때도 이거 배웠죠. 해부학.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카디오베스큘러. 심혈관. 네.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거. 딱 두 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딱 두 개만 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근골격계하고 심장, 심혈관계. 그 외의 기관은 여러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져도 왜 좋아지는 모르고 살이 쪄도 왜 찌는지 모르고 아파도 왜 아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건 근골격계를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어. 심폐 관련된 심혈관계를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한 거예요? 찾을 게 없어 이제. 왜? 내가 알고 있는 인체 시스템에서는 딱 그거밖에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합적인 해부학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근골격계만 지금 가장 이게 큰 문제예요. 사람을 전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편식을 하는 거죠. 편식을. 자, 여기 휴먼 바디 타입 시스템이 있어요. 휴먼 바디 타입 시스템인데 똑같은 시스템인데 여기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스켈레탈 첫 번째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또 머스큘라 또 찾았어요. 또 서큘레이션 또 세 개밖에 없나요? 소화기관. 소화기관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죠. 그냥 소화기관만 딸랑 띠고 있는 거죠. 걔는 사람의 타입을 소화기관만 때려놓으면 이게 사람 건지 동물 건지 알 수 있어요? 네?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소화기관은 아니죠. 뭐 있을까요? 뭐 있어요? 림파틱. 그렇죠. 림파틱 시스템이죠. 바로 뭐예요? 면역 시스템. 또 마지막 재현쌤이 알 것 같은데 뭐예요? 너블 시스템. 신경이죠. 결국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시스템은 뭐예요? 골격, 근육, 신경, 그 다음에 혈관, 림파틱,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또 추가한다면 피부. 그죠? 이거는 사람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떼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인지 알 수는 있겠지만 조직을 보면 하지만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형태를 띠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 이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을 관장하는 트레이닝에 사람을 관장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할 때 이 5가지 최고 어떤 것들을 막론하고 이 5가지는 무조건 신경을 쓰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5가지를 신경을 못 써주면 소화하는 거, 그 다음에 생리하는 거, 호흡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첫 번째는 뭐냐? 일단은 생존이에요. 자, 여기 내일 죽기를 희망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결국 뭐예요? 사람은 생존이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띠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서큘레이션이 필요해요. 계속 순환해야 돼요. 자, 여기는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는 사람 있어요? 피가 흘렀다 안 흘렀다는 사람 있어요? 없죠. 결국 뭐예요?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뇌는 단 4분만 피가 안 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순환이 잘 되게 할 거냐 순환을 차단시킬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뭐예요? 바로 뉴트리션이에요. 영양이죠. 영양적인 게 없으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몇 달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음식물을 제공을 못 받으면 열량이 있는 제가 말하는 건 칼로리가 있는 음식물을 제공 못 받으면 얼마를 버텨요? 일반적인 보통적인 사람이라면 일주일? 더 버텨요. 더 버텨요. 상대까지 얘기해서 난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는 버텨요. 음식물이 있으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일주일은 뭐가 없을 때 일주일밖에 못 버티느냐?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30일 정도는 생존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가장 좋은 조건에서는 한 달까지도, 실질적으로 뭐 돌을 닦고 이런 사람들은 뭐 평생 안 먹고도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드문 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 트레이닝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만큼 영양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열량과 최대 열량, 우리는 그거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액티비티와 레스트.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고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활동과 휴식이 우리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여기에는 운동도 포함하겠죠. 그 다음이 change. 사람은 누구나 변해요. 나이를 먹고 몸이 노화가 오고 성장을 하기도 하고 발달을 하기도 하면서 또 퇴화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발달을 시키거나 퇴화를 최대한 막아주거나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트레이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도움을 주고 있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순환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의 액티비티를 돕고 있나요? 아니면 누트리션으로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나요? 아니면 몸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냐 이거죠. 이런 게 빠져 있는데 사람의 어떤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운동으로? 단언컨대, 요즘 많이 쓰는 용어죠. 단언컨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살아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시려면,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사람의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해부학적인 거 좋아요. 하지만 해부학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근골격계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해부학적인 형태, 그 다음에 그 기능들, 소화가 하는 기능, 신경계가 하는 기능, 근육이 하는 기능, 림프가 하는 기능, 심폐가 하는 기능,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운동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hysiological circulation system, 생리학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리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학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배가 고프고, 왜 우리가 배가 부르고, 왜 힘이 나고, 왜 힘이 떨어지고, 왜 아프고, 이런 것들. 누구 오셨나요? 네. 아, 오늘 교육 들으러 오셨어요? 아유, 시간을 잘못 알고 계셨었나 봐요? 네. 몇 시로 알고 계셨어요? 2시. 아, 그러셨구나. 누가 전달을 잘못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한 분은 3시로 알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네. 어차피 동영상 보시면 앞에 거 다 이해하실 거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들. 자, 김인현 선생님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김재현 선생님이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도 다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봐야 돼요? 그 부모, 그 위에 선배들, 그 다음에 같이 살아온 어떤 그런 형제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닥쳐온 환경들,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이 사람을 거의 근접해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의학 뭐 처음에 상담할 때 뭐 해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의학적인 검사하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먹는 거, 뭐 그동안 뭐 운동 목적이 뭐예요? 이런 거 검사하죠. 그런 시시콜콜하는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에 대한 문제점들, 아주 깊은 곳,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트레이닝이 효과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뭐냐? 우리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람이라는 몸이
신체가 활성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런닝머신만 뛰면 활성이 돼요? 그냥 무게만 들었다 올렸다 하면 활성이 돼요? 그럼 활성의 기준이 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활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몸이 생체 활성을 일으키는 데 있어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그 기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심폐 시스템이 활성이 돼야 돼요. 사람은. 심폐 시스템이 활성되기 위해서는 머스큘러 스켈레탈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머스큘러 스켈레탈 시스템이 있으려면 이거를 또 우리가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바디 무브먼트하고 패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임과 패턴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계속 서로 상관관계를 찾아가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안 상태에서 해부학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그 지식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시간 지나면 까먹는 지식.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왜? 시험 봐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시험 봐요? 재현 선생님 시험 보게 해요? 막? 쪽지 시험 보나? 트레이닝 할 때?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어나는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트레이닝을 적용해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모멘터리 바디 리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신경방사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운동 수행 능력을 볼 때 이 사람이 신경방사가 얼마큼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뉴로머스큘러 시스템을 통해서 근신경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운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골지 텐던이라든가 머스스판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작용들, 반작용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는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스트레칭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사람은 다 뭐예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 지구 중에서도 우리는 아시아 계통에서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의 어디? 신천. 네? 그것도 지하. 그죠? 거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있다고 해서 중력을 달리 받아요? 지하에 있으니까 조금 받나? 더 많이 받나? 그런 거 없죠. 결국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중력을 받아요. 어디에 있다면? 지구에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력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중력을 덜 받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뭐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그래서 킬로그램당 보통 9.8 뉴턴의 중력 부하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에서는 달라요. 중력이 3.7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몸이 가볍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있으면서 중력이 내가 어제의 중력을 받은 것과 오늘의 중력을 받은 것을 우리가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뛰어보면 알아요. 서 있을 때는 중력 변화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걸을 때 중력 변화를 우리는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뛸 때는 중력 변화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러닝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 몸이 흐트러지고 내 몸이 밸런스가 깨져 있고 내 몸이 무겁고 가볍고를 측정하기 가장 좋은 시스템이 바로 러닝 시스템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실습으로도 할 거고요. 그래서 달에서, 그다음에 화성에서,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서 우리 몸은 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체가 환경이 다르다면. 그래서 스페이스에는 뭐예요? 중력부하가 없죠. 그냥 떠다니죠. 그러니까 근육이 필요해요? 없어요. 지구에서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하면 근육은 퇴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력에 가장 대응을 잘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려면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목도 못 가누는 아이들이 조금씩 항중력근에 조금씩 발달을 하면서 어떻게 목을 가누고 몸을 돌리기 시작하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기 시작하고 앉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서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절대 근육을 100% 활용합니다. 왜? 뼈가 안정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불안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근육으로서 최대한 그 불안한 구조를 차단시키려고 하죠. 보상하려고. 성인들은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안정된 구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꼬마아이들이 젖꼭지 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봤어요? 젖병 들면서 이렇게 있는 거 봤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두 손. 그죠? 왜?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나이 들면.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짝다리 짚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힘도 안 쓰고 힘 빼고 그냥 삐딱하게 안 쓸 수 있죠. 왜? 관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안정된 구조를 띠면서 퇴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을 포기하면 근육은 계속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안정된 구조에 너무 익숙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근육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자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중심점이 있는데 그 중심점은 키가 큰 사람일수록 더 높고요. 키가 작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몸이 상체가 무거운 사람들, 하체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흔들림이 많고 잘 넘어지고 인사할 때도 막 흔들흔들 하죠. 보통 머리가 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 아래쪽이 더 안정되고 위에 쪽이 훨씬 더 가벼운 형태로 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 밸런스 하는 거예요. 왜? 여기를 더 중심점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점에 따라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옮길 수도 있고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무게중심점이 많이 흐트러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기울임이 훨씬 더 심해요. 무게중심이 잘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기울임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을 때 띠뚱띠뚱하는 사람일수록 무게중심점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 걸을 때 모델처럼 똑바로 걷는 사람이 뭐예요? 중심점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중력을 거스르는 자. 그죠? 봉 위에서 막 몸을 일자로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 그죠?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히는 사람들. 항중력근도 발달돼 있지만 협응력이 굉장히 좋고, 그죠? 밸런스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점을 잘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그 심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바로 하체고 코어인데 왜 하체가 중요한지는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사람이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 있을 때 중력에 가장 1차적으로 지면과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데가 바로 하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앉아있다.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구부러 있거나 펴져 있죠. 꼬여 있거나. 결국 뭐에 중심을 더 두고 있는 거예요? 골반이라는. 그죠? 펠빅이라는 곳에 더 훨씬 더 안정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의자에 작은 돌멩이가 막 있다. 돌멩이가 막 이렇게 있어요. 삐죽삐죽한 돌멩이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겠죠. 흐트러지고 저쪽으로 가고 막 다리에 막 힘주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안정을 취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만큼 불편함이 없게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편함은 오래 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중심점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든 서 있을 때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물구나무로 서서 다녔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코어 트레이닝을 어깨 트레이닝으로 바꿨을 거예요. 하체 트레이닝을 우리가 양팔로 바꿨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하체라는 그래서 보통 하체의 비중을 더 많이 띄고 있고 하체가 훨씬 더 큰 기관으로 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노인들이 낙상을 하고 나면 금방 돌아가시죠. 왜? 움직임이 많이 떨어지고 생체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노화가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진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체를 반드시 트레이닝 할 때는 꼭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전에 PT 이론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하체는 사람의 힘이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지는 원동력이고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중심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안정화가 높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골프를 칠 때 어떻게 해요? 뻗정다리 이렇게 해서 골프를 쳐요? 대부분 어드레스라는 기본적인 안정된 자세에서 중심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치죠. 모든 스포츠에서 골키퍼가 골망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세를 낮춰서 막죠. 뭐예요? 바로바로 신체 리플렉스를 일어날 수 있게끔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신경 반사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건을 갖춰주지 않고 운동을 시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운동을 완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다 깨트린 상태에서 운동을 시키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야 되냐? 하체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중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력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안티그래비티라는 항중력근을 계속적으로 자극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여행을 오랫동안 한 우주인들은 대부분 지구에서 못 걸어요. 항중력근이 깨져 있기 때문에 걸으면 아파요. 그리고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들것에 실리거나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선 중력에 대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걷다가 이제 조금씩 바닥에서 걷기 시작하죠. 만약에 우리가 중력을 거스리면은 이런 동작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동작은 힘들죠, 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안티그래비티 머슬은 뭐냐면 내 몸이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뭐예요? 목에, 그 다음에 스파인 또는 글루트, 햄스트링 이런 게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아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띄고 있죠. 그 다음에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다 아래를 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PT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중력근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이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항중력근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하체 중에서도 둔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센터에서 펠빅이 센터에서 둔부가 뭐예요? 하지와 상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뭐예요? 가장 그 힘을 가장 크게 모아주는 곳을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딛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둔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항중력근 중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아래쪽을 지탱하는, 하체가 아래쪽을 지탱하는 힘을 띠고 있다면 펠빅을 중심으로 코어는 받치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어를 어떻게 해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라는 복행근을 중심으로 다이어프램에서 펠빅 플로어, 기저근부터 다이어프램, 횡경막까지 최대한 길게 늘리면서 내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흉곽을 통해서 어깨가 어떻게 해요? 견갑골을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관절 구조를 띄어서 등이 자연스럽게 익스텐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하체를 지지한 상태에서 코어를 세워준 상태에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관절이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편안한 구조를 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 근육을 세우려고 피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더 깨져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항중력에 대한 근육들의 밸런스만 맞춰줘도 웬만한 관절 질환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깨 재활, 무릎 재활, 골반 재활 들어가잖아요? 소용없어요. 할 때는 좋아요. 문제는 걸어 다니면서 다시 로드가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선생님 되게 좋아요.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운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일주일에 하던 걸 2주에 한 번 하던 걸 조금씩 줄여서 어떻게 해요? 이틀에 한 번 이제 매일 운동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되면 텀을 좀 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된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세요, 다. 근데 다리 모양이 다 달라요. 영현쌤은 양쪽 다리를 다 붙어 있는 상태고 지민쌤은 한쪽을 꼬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두 선생님은 엉덩이 의자 밑으로 집어넣은 상태. 그 다음에 규노쌤은 어떻게 해요? 엉덩이가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다리를 쭉 자연스럽게 떨군 상태.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색깔 네? 있을까? 뭐가?
생활 습관 잘 생활 습관? 뭐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될 수 있고요. 또 자기한테 제일 편한 자세 편한 자세. 앉아서 네. 근데 그게 편한 자세가 좋은 자세일까요? 편한 자세가 좋은 자세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르죠. 어렵죠? 편한 자세가 과연 좋은 자세일까? 그렇죠? 대부분 편한 자세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게 내 몸이 편한 자세냐 아니면 내가 중력에 대응하기 위한 편한 자세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패턴을 띠고 있는 자세다. 그럼 편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무너진 자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게 아니라 점점 무너져서 더 편한 쪽으로 더 무너뜨리는 거죠. 점점. 근데 만약에 내가 똑바로 있다면 전혀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면 문제는 안 생겨요. 자, 여기에서 차이점은 뭘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 한번 그 사진 그림을 보고 한번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다른 그 숨은 그림 찾기라고 봤을 때 차이점 일단 뭐가 달라요? 앉아 있는 엉덩이 위치가 다르죠. 또 다리가 다르죠. 발바닥.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어디일까요? 힙. 자, 단언컨대 힙이다. 인현쌤, 힙. 선생님도 힙. 자, 저는 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목. 목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발바닥을부터 봅니다. PT에서 왜 하체를 제가 강요했어요? 그렇죠. 직립보행이죠. 자, 제가 의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통 의자를 앉을 때 이 다리의 길이에 따라서 특히 어디 부분이죠? 피불라, 티비아 쪽의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높이가 잘 맞는 분들은 대부분 앉으실 때 편해요. 왜? 뒤쪽 햄스트링부터 엉덩이 근육까지 골고루 어떻게 해요? 기저면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충격을 분산해요. 근데 만약에 의자가 낮고 다리가 길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럼 어디만 닿고 있어요 지금? 꼬리뼈만 닿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좌골만.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좌골이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짓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부분 다리가 달 수 있는 형태로 빼요. 엉덩이를 최대한 어떻게 해요? 분산하기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골반을 내가 붙이려고 하더라도 불편해서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의자가 너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돼요. 매달리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또 엄청 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빼요. 빼서 어떻게 해요? 걸터 앉죠. 이렇게 다리는 땅에 닿고. 그래서 어떻게 바 의자가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다리를 올려놓고 걸터 앉죠. 그러니까 결국 하체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얘는 편할 수가 없어요. 하체가 잘 놓여져 있는 상태가 돼야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놓여진 상태에서 골반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 기저면이 최대한 잘 펼쳐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예요? 코어의 역할로 들어가죠. 근데 코어가 무너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근데 코어를 잘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똑바로 잘 떠받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야? 엉덩이 위치, 다리의 위치 이런 것들이 관여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는 바로 발바닥이 내면에 잘 지탱하고 있는 상태냐 거기에 기저면 자체가 길게 잘 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럼 의자를 이렇게 당겨 앉는 건 뭐예요? 중심을 어느 쪽에다가 이쪽에 너무 분산되어 있는 이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거를 이쪽으로 분산시켜 주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골반이 대부분 같이 딸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피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좋은 자세 유지하세요. 좋은 자세 유지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불편한 자세일 뿐이지. 우리가 형태학적으로 볼 땐 좋은 자세예요. 왜? 허리가 똑바로 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여기서 교육을 듣는데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말고 발 딱 붙여놓고 엉덩이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하라고 들으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습니다. 죽어. 그것만큼 큰 고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아셔야 되는데 저온 자세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안정된 구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시고 안정된 구조에서 정확한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앉을 수 있다는 거 아이처럼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거 pelvik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골반이 열리면서 이거는 대부분 여러 가지 보상적인 일어나야지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보통 앵클이 발목 관절에서 돌시 플렉션이나 플랜타 플렉션이 잘 안 일어나거나 특히 돌시가 안 일어나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앉을 때 어떤 돌시가 안 일어나면 앉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돌시 플렉션이 잘 일어나야 얘가 깊게 들어와서 굽히면서 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발목이 플렉시빌리티 하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햄스트링이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이 아니라 만약에 아킬레스 쪽이 타이트하다. 칼프 쪽이.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앉아요. 붙일 수가 없어요. 얘가 늘어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근육이 가지고 있는 텐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텐션의 어떤 길이를 잘 못 잡아주고 움직임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 사람은 백날 움직임을 만들려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리어를 제거하면서 이 사람이 형태학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 무브먼트 패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연습을 하게끔. 그래서 공을 많이 던지거나 공을 많이 찬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한쪽 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우성과 열성이 확 나뉘어요. 그래서 공을 던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 쪽에 보면은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이쪽에 비해서. 왜? 공을 맨날 던지다 보니까 이게 발달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인터널 로테이션은 안 일어나고 얘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보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는 아이들일수록 어깨 부상이 훨씬 더 영향력을 초래한다고 그래요. 그만 근육이 짧아진 거예요. 점점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안타고니스트라는 머슬을 우리가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 운동 범위를 확보해 줄수록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선수 트레이너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더 편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FMS라고 많이 이거 하죠? 왜 해요? 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FMS? 뭐 동영상에서 봤어요? 혹시? 뭐 이런 동작들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죠. 이게 안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특별하게 안 되는 동작이 있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좀 어려운 동작이다 하는 거. 일반 회원님들 기준으로. 네, 뭐 회원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봤을 때 이 동작은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보통 오버헤드 자세랑 네. 리업 자세랑 네. 런지 자세 그렇게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못할까요? 중심 뒤에 와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보시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안 해본 건 어떻게 해요? 낯설죠. 그리고 몸이 어떻게 해요? 기능을 잘 못하는 기능이 발달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늘 가던 길이 편해요? 안 가던 길이 편해요? 가던 길. 왜 가던 길을 계속 가요? 익숙한. 당연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걸 맨날 했던 동작이에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안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익숙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동작을 평가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럼 뭘 어떻게 만들어 줄 거야? 그걸 할 수 있게끔. 점수를 매겼어요. 너는 점수가 안 좋게 나왔어. 뭐 해줄 거야? 그런 다음에 점수를 높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해줄 거야? 움직임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는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평가하려는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평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반영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게 트렌드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쓸모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럼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게이트. 여러분들 걸음걸이 얘기하죠. 자, 사람들이 걷고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트레드밀 할 때 게이트 여러분 다 보세요? 잡아주세요. 수정해 주시고. 이따가 실습을 다 하긴 할 거지만. 그런데 어떻게 게이트를 해요? 여기 와서 걷는 사람들조차도 게이트라는 거를 뭔가 잡아주지 않는데, 워킹 모션을 잡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게이트를 할 거예요? 이런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걷는지 알아요? 찍어서 봤어요? 한번? 네.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측정하고 어떻게 그거를 해줄 거냐 이거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안 걸어봤는데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걸어올 때 생각하고 걸어오시는 분 없대잖아요. 아까 인현쌤이 미끄러울까봐 조금 더 안 넘어지려고 했는 거 외에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 움직임 이런 것들을 늘 분석해야 돼요.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게이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발이 뒤꿈치부터 단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발이 넘어가면서 중심축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로 뛰어서 일반적으로 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계속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는 패턴으로 해서 굴러가듯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빠르게 되면은 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뛸 때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톨소가 반대쪽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반대쪽 턴이 앞으로 나가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뛰면 패턴이 같이 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패턴이 안 돼서 우리 몸은 지그지그 패턴을 뛸 때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항상 이런 식으로 얀다 테크닉에 보면 그렇잖아요. 한쪽에 반대쪽이 근육이 강해져 있으면 반대쪽은 약해져 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이론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뭐 저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경선해부학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근육이 다 연결지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동작을 할 때 관여되는 근육들이 상하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막을 그래서 근육이 역할을 할 때 보통 주동근과 기랑근, 협력근, 안정근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 근육을 우리가 주동근으로 봤을 때 그 운동을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반대편에서 놔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야? 길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기랑근이에요. 그리고 주동근과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게 협력근입니다. 그리고 주동근과 기랑근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안정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되게 희한한 게도 얘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얘가 주동근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정근이 없으면은 협력도 안 되고 기랑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안정근이 단순하게 중심 밸런스 잡는 게 안정이냐? 그게 안정이 아니에요. 안정은 역할입니다.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역할을.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뭐예요? 역할을 부여하죠, 그냥. 중심 잡으세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안 흔들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걸 알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동근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쓰는 거에만. 다른 부분은 많이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근을 중심으로 기랑근과 협력근과 안정근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게끔 하모니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AT에서 밸런스가 잘 형성된 휴먼 바디는 결국 뭐냐면 모빌리티라는 가동성, 움직임이 관여하는 가동성과 스테빌리티라는 안정성, 그 다음에 패턴이라는 어떤 움직임의 어떤 특정 형태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패턴들, 흐름들, 이런 것이 다 갖춰졌을 때 밸런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과 컴펜세이션, 호메오스테시스하고 컴펜세이션, 보상이라는 거, 항상성과 보상을 봤을 때 지금 이 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두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같은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인가요? 다 동의하세요? 다르다. 이 둘은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럼 항상성이라는 거 봤을 때, 컴펜세이션이라는 걸 봤을 때 같은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이에요? 왜 같은 그림인가요? 사람이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항상 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네. 무게가 절로 기우니까 네. 절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컴펜세이션이죠, 1차적으로. 자, 컴펜세이션은 보상이죠. 균형이 틀어진 거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보상이 일어나게 하는 게 즉각적인 변화죠. 자, 그럼 항상성은? 그 움직임을 고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게 항상성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이게 밸런스예요? 이게 밸런스예요? 둘 다 밸런스가 아닌가요? 네, 둘 다 밸런스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게 밸런스가 삐뚤어져 보이니까 이렇게 맞추려고 하죠. 그게 체형 교정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무게중심. 당연하죠. 다 아는 거잖아요. 체형 교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비틀고 늘어난 근육을 쥐어짜고 늘리고 잡아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근육의 텐션을 같아지게끔 내가 중심을 잡아주면 돼요. 그게 밸런스예요. 그게 밸런스 텐션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교정을 배우고 뭐 트리거 포인트 제거하는 거 배우고 그러면 밸런스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때는 좋아지겠죠. 잠깐은 이렇게 가겠죠. 근데 계속 일로 오겠죠. 왜? 기본적인 보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앞뒤에 어떤 좌우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이게 흐트러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밸런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눈에 삐딱하고 내 눈에 보기 싫고 검은 몸이 됐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은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처럼 만들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과 컴펜세이션을 제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달라지려면 단순하게 그냥 옷 바꿔 입고 똑바로 걷게 하고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달라져요. 너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해?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왜 그렇게 운동 안 시켜? 그렇게 안 해봤고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켜요? 당연히 안 시키죠. 그렇게. 회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성과 보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근막이라고 어떤 하나의 어떤 막의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하나씩 공부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육에 관장하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걔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현쌤 하나 내가 쭉 끌어당긴다고 해서 용현쌤만 딸려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붙어있는 근육들은 다 오는 거예요. 결국 근막이 해주는, 근막이라는 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시작점에서 여기만 컨트롤 한다 그러면 여기는 늘어날지언정 얘가 다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결을 띄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점을 제거해서 얘네들이 다시 자기의 원위치를 찾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장 그 포인트만 찾아서 제거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포인트가 어디서 시작된지는,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형태학적인 겉으로 드러난 것만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떻게 해요? 계속 드러나겠죠. 그래서 일종의 닷과 같아요. 사람의 형태는.
그래서 이 밸런스 텐션만 잡아줘서 이 닷이 똑바로 중심점을 잡을 수 있게끔만 닷의 형성만 만들어주면 누구나 쉽게 중심점을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텐서그리티를 경선 해부학에서는 쓰고 있는데, 텐서그리티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인장력, 인장 강도라고 해서 보통 건축 그런 쪽에서 많이 써요. 건물이 잘 서 있게 하는 어떤 일종의 어떤 그런 전문 용어인데, 우리 몸에도 그런 텐서그리티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건축물만 봤을 때는 뼈대만 세우면 되지만 이 뼈대만으로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강한 인장력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 텐서그리티예요. 서로의 마개 형태로 띄면서 서로 연결 지어서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강한 탄성을 갖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동성도 같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근이 하나의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 다음에 복행근으로, 그 다음에 복직근,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렉트로 스파인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결을 띠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모빌리티를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틀려 있고 서로 엇갈려 있는 네트워크 형태를 해서 훨씬 더 안정력을 훨씬 더 주고 더 모빌리티를 훨씬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텐서그리티가 제공하는 건 뭐냐면 스테빌리티하고 모빌리티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텐서그리티가 깨지면 얘네들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바디는 일종의 커브를 띠고 있어요. 커브를 띈다는 건 결국 뭐냐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부위가 있으면 다음은 나와 있고 나온 부위가 있으면 다음은 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형성이 안 되면 충격이 완화될 수가 없고 완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커브 형태를 띠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람이 서 있을 때,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었을 때 커브가 형성되면서 뭐예요? 더 많이 늘어나는 데가 있고 짧아지는 쪽이 생기죠. 근데 평상시에 내가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 있는데도 그런 커브 형태가 계속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원위치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우리가 찾아서 뭐예요? 움직임을 만들어줘서 제대로 된 커브를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만히 그냥 쳐서 교정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스스로 움직임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선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나선형의 형태를 띠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때 여기가 높아져 있으면 반대쪽은 반드시 낮아지고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다시 또 얘보단 낮아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선형의 형태를 띈다는 얘기예요. 나선형을 띠고 있는 형태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몸의 DNA의 이중나선과 굉장히 중요한 똑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 어깨가 높은 사람들은요, 정상적이라면 오른쪽 견갑골 보드가 왼쪽에 비해서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견갑골이 높은 사람이 펠빅도 훨씬 더 오른쪽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똑같은 패턴을 띠고 있는 근데 이쪽은 오른쪽이 높은데 견갑골은 왼쪽이 또 높고 그 다음에 또 허리는 또 오른쪽이 높고 이런 뭐예요? 지그재그 패턴을 띠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깨져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안 좋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은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패턴을 띠고 있는 게 더 안정된 구조를 띠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더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더 안 좋은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골, 여러분들이 흔히 트레이닝 골에 있어서는 컨디셔닝, 또 다이어트, 스태미나, 또는 뭐예요? 머슬업, 뭐 여기 나오고 있는 펑셔널, 여러 가지 그런 뭐 포스처 얼라이먼트 이런 게 다 있어요. 리앱, 그지? 근데 과연 이거에 대한 가장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냥 살 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냥 통증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그게 바로 뭐냐? 건강이라는 요소란 말이에요. 건강이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확립을 하셔야 돼요. 건강이 없는 상태에서 살이 빼고, 건강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육을 키우고, 건강이 배제된 상태에서 좋은 체형을 만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고, 건강이라는 정의, 트레이너라는 정의, 그거에 대한 명확함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골이 형성돼요. 명확한 골이. 그래서
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PT에서 말하는 운동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몇 가지 조건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일단 땀이 나기 시작해야 돼요. 땀이 왜 나요? 선생님 땀이 왜 나요? 긴장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에너지 소비해서? 또 땀이 나는 경우가 뭐 있죠? 에너지 소비해서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에너지 소비한다. 그거 말고. 에너지 소비하는 건 여기도 있잖아요. 에너지 리덕스. 더워서. 왜 더워요 그러면? 힙. 이완시키고 근육이 운동 근육이 움직여서. 이완시키고 그럼 근육이 움직이면 땀이 나나요? 더워지고? 심박수 땀 나야 되네? 하체를 이용해서 심박수 땀 나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끌어쓰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운동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냐? 그냥 단순하게 땀이 나고 그냥 단순하게 열이 나고 그냥 단순하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냥 단순하게 근육이 필요한 게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호흡, 거친 호흡 운동이에요? 나 운동하고 있네 지금. 선생님 저 운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네. 이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뭔가요 그게? 제가 앞에 설명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큰 그림 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큰 그림 중요한 거. 사람은 무슨 구조를 띠고 있다고요? 네? 무슨 구조? 무슨 구조를 띠고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죠. 에너지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활동이 필요하고 뭐가 있어서? 무슨 구조를 띠고 있어서?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호작용인데 그게 왜 상호작용을 띠냐고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키는데 그걸 동원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변화도 줄 수가 없어요. 뭐예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 치료에서도 그게 핵심이에요. 재활에서도 핵심이고 가장 큰 핵심입니다. 뭐예요? 네? 리듬? 뭔가요? 순환 시스템? 네. 순환. 서큘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땀도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숨도 안 차고 에너지 대사도 안 일어나고 근육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생체 활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뭐가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혈액순환이 단순하게 땀나는 혈액순환이다, 열나는 혈액순환이다 아니라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럼 혈액순환 되면 사우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운동 안 하고? 자, 사우나 하면 기본적으로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소모가 될 수도 있고 근육도, 근데 근육이 피로해져요? 이완은 할 수 있지만 피로는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사우나인데 숨 차요?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운동으로 인한 혈액순환과 사우나로 인한 혈액순환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으로서 반드시 일어나는 혈액순환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조건이고 이것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생체 활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체 활성을 그냥 뭐 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PT에서는 명확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데 있어서 이 조건들이. 그래서 Physiological Activation System, 생체 활성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운동이 해줘야 되는 건 이 3가지의 기관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 어떤 기관도 아니고 이 3가지의 기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머슬, 그 다음에 뭐예요? 심장과 폐, 이 3가지 기관인데 그렇다면 단순하게 운동을 통해서 얘네들 기관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혈액순환이라는 걸 통해서 머슬이 움직임을 통해서 활성이 되면서
심장과 폐가 자극을 받으면서 혈액순환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혈액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근육의 움직임을 자극하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 머슬이 결국엔 뭐예요? 심장과 폐를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 원활한 심폐활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머슬 중에서도 어떤 근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바로 하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트레드밀을 손으로 걷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없죠. 쇼니? 왜 그럴까요, 걔는? 팔뚝살이 그렇게 빼고 싶었나? 그래서 PET는 인지형 형태의 움직임을 더 중요시합니다. 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왜 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인체 시스템,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봤던 인체 시스템과 외부 환경, 중력이라는 거에 대응해서 인지하는 트레이닝이 바로 PET예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움직임과 형태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을 통해서 중심점과 움직임의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이 지금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설명해야 될 만한 게 그게 바로 PET예요. 그 다음에 인체와 운동을 항상 똑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 그래서 몸을 이해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움직임을 적용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 패턴을 적용하는 게 바로 PET예요. 그래서 심폐활성, 혈액순환을 통해서 심폐활성, 근육의 동원력을 최대화하는 트레이닝이 바로 PET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과 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면서 더 원활한 혈액순환을 만드는 게 바로 PET예요. 지금까지 PET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배우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그래서 PET 이론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엑서사이즈하고 무브먼트, 패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이성들, 거기에 인지라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인지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생체활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체 시스템이 묻어나 있는 거고, 거기 중에서 가장 인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PT와 PET의 다른 점은 여러분들은 부분 쪽인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단지 근육 키우고 살 빼는 거에. 그 다음에 맞춤이라는 거죠. 식단을 맞추고 운동을 맞추고 맞추면 정장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불편하던 불편하지 않던 상경하지 않고 그냥 맞추는 거죠. 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포스처, 얼라이먼트, 어저스트, 뭐 이런 어떤 그 자세, 교정 이런 거에만 더 집중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액션, 리액션, 그냥 단순하게 뛰고 안 뛰고 들고 놓고 숙이고 펴고 이런 거에 집중했던 거예요. 하지만 PET는 전체를 항상 봅니다. 글로벌한 거.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주연 배우가 있으면 조연이 필요한 거고, 조연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스텝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인지를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왜 하려고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인지시키고 거기에 맞는 조건과 그 다음에 움직임과 거기에 맞는 움직임의 패턴을 만들어줘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생체활성을 시키는 게 PET예요. 그래서 PET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든 스태미나든 리앱이든 또는 뭐 스테빌리티든 스트렝스든 펑션이든 어떤 운동을 막론하고 밸런스드 컨디션, 일단은 그 사람이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건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운동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인핸스드 컨디션,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는 제공하는 운동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더 향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PET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어떤 운동이든 이 이론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어떤 대상도 이런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 그럼 의미가 없어요. PET에선. 일단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스태미나든 다이어트든 리앱이든 어떤 것도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동에 대한 정확한 그 형태와 타입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any1과 any exercise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죠.
이거는 갖춰져 있어요. 이미. 다이어트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분석이 안 돼요. 도대체 이 운동 왜 해야 돼? 이퀄라이저 운동 왜 해야 돼요? 진볼 운동 왜 해야 돼요? 트레드밀 운동 왜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걸 못 만든 상황에서는 스텝이고 나발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지루하니까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PT 코칭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테크닉, 글로벌한 흐름에서 로컬의 잘못된 점을 찾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나무를 보는 거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코칭할 때는 항상 포인트,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한다, 이걸 하려는 목적은 무엇이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명확한 이유를 보다 쉽고 보다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해부학 용어를 쓰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부학 용어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아 이게 어디 부위인데 이게 여기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맛이 더 많이 느껴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구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드실 때가 훨씬 더 뻑뻑함도 없고 훨씬 더 부드럽고 그런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왜? 이 사람한테는 그 구조를 알기보단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구조를 설명하려고 해요. 왜? 그게 더 전문가적으로 있어 보이니까. 해부학 용어도 쓰면서 어려운 용어 막 쓰면서 뭐 영어도 좀 써가면서 아니 뼈가 이거 그게 중요해요? 저는 티칭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전문용어로 쓴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견갑골 이런 말도 잘 안 써요. 날개뼈 그냥 편하게. 네? 손목, 발목, 무릎, 어깨, 갈비뼈, 옆구리 이게 해부학 용어예요? 차라리 이게 편해요. 만약에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영어로 했어요. 아니면 아랍어로 했어 막. 아니면 중국어로 막 해. 정말 야외감 야외 비디 장과다음에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 와 뭐야 쟤. 지금 여러분들이 회원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해. 기존에 여러분들이 PT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트레이닝 할 때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의 손. 트레이너는 손이 무기예요. 시선과 손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웬만한 건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그 사람의 정확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점만 변화시키고 손으로서 뭔가 터칭을 통해서 이 사람의 바뀐 흐름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별 문제 없이 트레이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했던 이론들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인지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는 실습이에요. 제가 했던 내용들, 지금 한 내용들을 실습으로 그대로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어요? 제가 하는 내용이 좀 어렵나요? 이제는 PT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PT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당사자가 지금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신체 조건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을 알려드리는, 어떻게 가는 길만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상, 여러분이 맡고 있는 대상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운동에 대한 정리, 그거부터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무한한 어떤 궁금증과 무한한 어떤 필요성과 여러분들이 무한하게 채워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순서가 쫙 결정이 될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백날 남의 얘기 듣다 끝나요. 보통 쏠림 현상들이라고 하거든요. 야 누가 뭐 했대. 그러면 글로 쏙 쏠려가죠. 결국 거기에서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주체자, 그거를 필요로 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자. 나머지들은
그냥 시작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작만. 그러놓고 후회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왜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PT 왜 들었어요? 저 사람이 강요해서? 들으라고 그래서? 누가 건의해서? 쉽게 티칭하려고요?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걸 왜 들으려고 하는지 교육을 통해서. 아시겠죠? 5분만 쉬었다가 실습 들어갈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